네, 안녕하십니까. 정덕창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프라임 법학원에서 새롭게 노동법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첫째 시간인데요. 첫째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인문특강, 그 다음에 가이드북, 공인노무사 가이드북에 요 합격 조언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 합격 조언은 주관식 시험, 전문 자격증 시험과 관련된 주관식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합격과 관련된 조건들. 첫 번째 경제적 요건이죠. 지금은 워낙 학원 시스템, 책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충분히 이러한 것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만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최대한 학습과 관련된 곳에 돈을 많이 투자하시고요. 부모님으로부터 조력을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최대한 많이 요구하셔가지고 공부에 좀 투자를 하십시오. 그래서 빨리 합격하는 게 오히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돈을 아끼기보다는 최대한 이 경제적 여건이 좀 풍요로워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부와 일을 조금 병행하시다가 나중에 돈이 조금 모이면 그때 공부에 집중하는, 즉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조금 일과 병행하다가 돈이 조금 쌓이면 특정 기간 동안 공부에 집중하는 방식, 그런 방식이 오히려 합격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많은 시험을 보면서 제 스스로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수험생들도 보면서 왜 시험에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합격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늦게 합격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합격 못하고 이 시장을 떠나는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실력입니다. 즉 장기간의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 성실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성실도로 다른 것들을 상당 부분 거의 다 메꿀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성실하다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달성해 나가는 사람, 이게 성실한 겁니다. 자기가 공부 잘 될 때 하고 공부 안 될 때 안 하는 거, 이건 성실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작심삼일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 계획을 매우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에너지의 한 80% 정도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단기 레이스라면 거의 100 가까이 투자해도 되는데, 이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휴식도 취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유 공간을 조금 둬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 80%를 꾸준히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계획을 자기가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을 달성하고 그 계획을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달성해 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공인노무사 시험을 시작했으니까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공부하셔야 돼요. 수업을 들으면 복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복습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다 세우신 다음에 그것을 달성해 가셔야 됩니다. 물론 자기가 계획한 게 해보니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획을 조정하셔야 돼요. 자기가 게으러서가 아니라 처음 해보니까 이 계획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1주, 2주 안에 조정을 하셔가지고 다시 계획을 달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력, 암기력. 보통 이제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머리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들,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좀 타고난 것도 있고요. 또 학습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것이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해력과 암기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분명히 시험 합격에 좋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걸로만은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본인이 머리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력과 암기력도 노력을 해서 계속 발달시켜야 돼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이해와 암기는 이 반복에 의해서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 자격증 시험의 각 과목들은 그렇게 쉬운 과목이 아니에요, 다들. 그리고 분량도 많고요. 따라서 한 번 보고 한 번 이해하고 완벽하게 암기되는 건 절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반복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많은 반복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복습 같은 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워낙 방대한 양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대학에서 중간고사 또는 뭐 기말고사 그러한 정도의 분량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 합격의 관건이 됩니다. 이 정리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내가 1년 동안 공부한 것을 한 곳에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 보기 뭐 한 달 전부터는 이렇게 단권화된 자료로 5회독 이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거의 모든 시험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라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단권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도 수업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 이 주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표현력인데요. 이것은 사실 노력에 의해서 조금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표현력은. 하지만 뭐 안 되더라도 최대한 노력은 하셔야 되는데, 이 표현력은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글로써 여러분이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으로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것으로 이 표현력을 커버하셔야 돼요. 표현력은 글씨, 그리고 글, 문장 구성력을 얘기합니다. 글씨도 주관식 시험에서 영향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이 수험생들을 채점하다 보니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한 답안지에 배분되는 채점 시간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글씨도 되도록이면 잘 쓰는 게 좋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글이 잘 익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글씨도 잘 안 변하듯이 이 문장 구성력도 학습기에 본인이 책을 많이 읽은다든지 글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역시 글을 잘 쓰시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잘 익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동일한 내용을 써도 고득점을 받습니다. 요거는 좀 본질적인 부분인데,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결론은 글씨 같은 경우는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좀 남필이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코치를 해드리고요. 문장 구성력 같은 경우도 되도록이면 이 단권화 자료로 그것을 좀 커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장을 좀 끊어서 쓰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수업하면서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조언을 드릴 거고요. 자, 교재를 말씀드릴게요. 주교재가 노동법 강의입니다. 요 책인데요. 한 670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 책은 8월 10일 날 출간됐어요. 7월 달에 제가 교재를 넘기고 8월 10일 날 출간이 됐는데, 최근에 사실은 만든 책이 아니라 제가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하고 한 1년 정도 책을 썼어요. 사실 공인노무사 시험은 제가 다른 시험과 달리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사실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 목숨과도 같은 그런 자격증인데, 사실은 제 원래 목표는 세무사까지 하고
이제 법무사, 세무사 같이 해서 사업을 조금 확장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원래 목표였어요. 그래서 노무사는 원래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세무사 시험 합격하고 실무 수습 보기도 6개월이에요. 세무서에서 받든지 아니면 세무법인에서 받든지 이렇게 하는데 실무 수습까지 받고 조금 이제 사업을 확장하려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좀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전혀 손에 안 잡히고 거의 사무실은 몇 년 동안 거의 유지만 시켰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사실은 뭔가 집중하려고 사실은 공인노무사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도 또 1년 동안 사업보다는 책을 좀 썼어요. 더 나 혼자 뭔가 집중하려고. 자, 그때 이제 제가 많은 교수님들 교과서, 논문도 찾아보고 또 판례도 원문을 다 읽어보고 그렇게 시간을 좀 많이 투자했고요. 국회 도서관도 되게 많이 갔었어요. 그때 사실은 제가 판례 중심 노동법이라는 책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한 900페이지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 그런 것들은 1000페이지는 금방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다시 한번 재개편을 했어요. 판례 중심 노동담은 100선이라 해가지고 조금 1차와 관련된 부분은 많이 빼버리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관계를 굉장히 많이 넣었었는데 사실관계를 읽어보면은 여러분 실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근데 사실관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축약해 가지고 각주 부분에다가 다 넣으면서 한 분량을 500페이지 미만으로 다운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다시 이 책을 출간한 건데 기존에 했던 그 판례 중심 노동담은 100선을 약간 조금 보기 좋게 각주에 제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다 넣어놨는데 그걸 본문으로 다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본문이 조금 문장이 길면은 문단을 억지로 끊어서 공간을 좀 많이 확보해서 조금은 필기라든지 보기 편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검토 같은 것이 판례와 반대되는 것들 교수님들이 많이 지지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주된 검토로 썼는데 이 책에서는 일단은 판례에 따른 검토를 중요한 부분들은 다 바꿨어요. 그리고 교수님들에게 좀 지지받는 그런 견해들은 각주에 검토 2 또는 뭐 검토 3 해가지고 조금은 일단은 처음 보시는 분들도 본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면 조금은 이해가 편하도록 자 그렇게 이 책을 개편했습니다. 이 책의 특성은 사실관계를 축약해서 굉장히 많이 넣어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 노동법 강의는 여러분이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부교재로 노동법 서브노트를 제가 해놨는데 이 노동법 서브노트는 수업 시간에 제가 연기 때는 보지는 않을 겁니다.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당고나와 관련돼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이 당고나죠. 이 당고나 자료로 활용을 하라고 제가 만든 거예요. 보통 서브노트는 한 2기 내년에 보통 나오죠. 그런데 아예 연기부터 제가 이 서브노트를 출간해서 여러분이 보도록 한 이유는 당고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 요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 요렇게 해서 미리 나눠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노동법 강의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요 서브노트는 자, 이것을 축약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골자를 뼈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복습용으로 쓰도록 그래서 두 가지 목적으로 이 서브노트를 연기부터 제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수업 시간이라든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암기장인데 요것은 유인물입니다. 요 빈칸 넣기인데요. 유인물로 매주 나눠 드릴 거고, 이렇게 유인물로 해서 나눠 드릴 거예요. 나중에 복습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요것은 복습할 때 꼭 참고하셔서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연기 때는 충분히 이해하고 일단 암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여러분이 이해를 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작년에 1년 동안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1차를 한 2, 3개월 하시고 그 다음에 동차반으로 짧게 들으셨던 분들은 조금 애고요. 그냥 순수하게 1차만 공부하신 분들, 또는 정말로 아무 수업도 안 듣고 노동법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수업을 한다 그래서 이것이 100%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내용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그런가 보다라고 정도지 절대 100%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가 보다라는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 언어로서 설명을 못해도 분명히 자기 언어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질문하면 나름대로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돼야지 이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0회독 이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기 때 충분히 이해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연기가 지나고 내년에 가면은 거의 비슷한 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시행착오를 계속 거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 12월까지 연기를 합니다. 이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100% 이해가 안 돼요. 연기 때 만약에 수업을 한 2번 정도 하면은 첫 수업은 충분히 이해하고 두 번째 수업부터는 이제 암기 작업에 들어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연기가 기간이 엄청 길어요. 1기는 내년에 합니다. 그리고 2기가 들어가면 바로 답안 작성이 들어갑니다. 근데 또 문제는 이 2기가 1차 시험과 근접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또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기부터 1기까지 각인 작업, 저는 이 암기를 내 머리에다가 각인시키는 작업이라고 불러요. 이게 한 번에서 암기가 될 수가 없어요. 자, 내가 잘 모르는 것을 내 머릿속에 각인시키려면 즐거움보다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작업을 좀 미리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조금 좀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 암기의 최종 목표는 시험장에서 기억의 재생이에요. 이 기억의 재생을 위해서는 결론은 단권화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억에 일반적으로 좀 세밀한 거, 그런 것들은 한 7일이 지나면 흐려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생각보다 그렇게 또렷하게 기억나지 않아요. 큰 것들은 오래 갈 수 있어요. 이해하고 있으면. 근데 아주 세밀한 것들은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 단권화 자료를 통해서 이 기억에 재생을 해야 되는데, 자, 그것은 평소에 각인 작업을 많이 해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요거 단권화를 통해서 5회독 이상 하시고 시험장에서 선명하게 기억이 재생됩니다. 그 어떤 강사님들도 이해하지 말고 무조건 암기하라, 이런 강사님들은 없어요. 예, 이런 강사님들은 절대 없고, 다만 연기 때 이 암기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효과는 2기 때 나올 겁니다. 2기 때. 그렇지 않으면 연기 때 그냥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긴 4개월 정도를 지냅니다. 근데 1기 때 보면 아주 또렷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잘 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굉장히 우수하신 분들이고요. 보통의 수험생들은 일기 때 한 번 들었다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렇다 보면 일기 끝나는 동안 각인 작업을 시작하면 좀 늦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2기 때 답안 작성하는데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고 또 1차까지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통과하고 3기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찍어서 이제 중요한 것만 하자라고 해서 다 쳐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요게 1년이 굉장히 흔들려요. 1년이 긴 것 같지만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연기 때 좀 고통스럽지만 이 각인 작업을 최대한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각인 작업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요. 자, 노동법 강의와 복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반복입니다. 한 번에서 되는 게 없어요. 계속 반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일회독 하죠. 자, 수업 시간에 모든 수업 시간에 긴장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거 얘기할 때는 조금 편안하게 들으시고, 제가 이거 정말 중요하다, 그때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집중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중요하다 별표를 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할 때는 굉장히 집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걸 위주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보통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은 수험 결과를 놓고 볼 때 수험 결과가 잘 좋게 안 나오시는 분들의 좀 특성이 있어요. 책을 보면 그냥 쭉 읽습니다. 요거는 처음만 그렇게 해야 돼요. 일회독 처음 할 때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하고서도 워낙 독해력이 좋으셔서 그냥 머릿속에 뼈대와 구조와 핵심 내용이 각인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극소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계속 반복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특별히 남는 게 없고요. 나중에 아무것도 특별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편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데 체계적으로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읽지만 항상 공부를 할 때는 구조를 잡아가고 뼈대를 잡아가면서 나중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읽고 나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체크되어 있으면 이거 위주로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말고 항상 이 쟁점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항상 뼈대를 잡아보면서 항상 공부하도록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지식이 체계적으로 정립이 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수업 시간에 제가 중요하다는 부분 할 때는 집중을 하시고, 자, 연기니까 일단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처음이니까 처음 공부하신 분들 또는 1차만 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책을 정독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정독한다 그래서 다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독하셔야 되고, 이미 2차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굳이 정독하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꼭 해주셔야 돼요.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반복하다 보면 좀 궁금했던 점들은 그 부분만 세밀하게 보는 이런 방식을 취하셔야 돼요. 모든 걸 또 똑같이 2회독, 3회독을 정독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반복 횟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세 번째, 제가 유인물로 나눠준 요 암기장, 요것을 복습 자료로 활용하시는데요. 제가 판례만, 중요한 판례만 빈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내가 아무리 수업 시간에 잘 듣고 내가 아무리 복습을 하기 위해서 책을 꼼꼼히 읽어도 바로 빈칸이 채워지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빈칸 있는 것대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빈칸이 거의 안 채워질 거니까 책을 놓고 빈칸을 뭐 연필로 써 보세요. 한번 쭉 써 보시고, 그리고 자기 머릿속으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그 작업은 각인 작업의 하나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각인 작업의 하나니까 그 작업을 꼭 해두세요. 자, 그러면서 제가 판례를 여기는 다 원문 형식으로 실어놨는데 책에는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핵심 요약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구조도 잡아보시고 핵심 단어도 다시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빈칸 넣기 아래에다가 빈 공간을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번 정도는 한번 자기가 구도도 잡아보고 핵심 단어도 다시 보면서 써보시는 걸 권합니다. 직장인 분들은 뭐 시간이 정 없으시면 그렇게까지는 하기 힘들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빈칸 넣기는 무조건 다 하셔야 되고요. 여기 빈 공간에 써보는 것은, 쓰는 것은 시간이 좀 많이 되신 분들은 꼭 해보세요. 이거는 시간이 많이 되신 분들은 제가 2개의 빈칸을 만들어 놨으니까 빈 공간에다가 꼭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양은 있지 않아요. 판례 중심으로만 제가 유인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빈칸이 많고, 여러분이 실제 혼자 공부해야 될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꼭 요거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해보세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 자체가 2, 3회독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브노트를 꼭 1회독 해주세요.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서브노트는 매우 얇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인지가 됐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회독을 한번 해주세요. 그동안 공부했던 것이 중요한 부분만 쭉 간추려 놨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빈칸 넣기를 한 번이라도 쓰면은 이것까지만 해도 5회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기에 가면 비슷하게 또 하면은 10회독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흔적이 좀 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단권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단권화는 원래 지식의 수준이 중간 정도 이상 됐을 때 하라고 원래 권유를 해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이 중급 이상 됐을 때 이 단권화 자료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단권화 자료를 만들려면 한 1기가 끝나는 시점, 그 정도에서 만드는 게 가장 적정할 거예요. 그런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본인이 단권화 작업을 하는데 그냥 서브노트로 하겠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서브노트로 단권하겠다, 그럼 본인이 이제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은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단권화에 대해서 권유하는 것은 이 워드 작업이거든요. 본인이 만드는 거, 이것을 되게 추천해요. 하지만 다른 것들은, 책으로 하는 것들은 내가 중간에 포기해도 책을 다시 한번 사서 다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워드 작업은 하다가 만약에 안 해버리면 50%를 만들었더라도 나머지 50%가 없으면 아무 무의미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려면 끝까지 하셔야 돼요. 요것은 내가 조금 안 하더라도 또 내가
단고나 자료를 위해서 체크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더라도 책을 다시 한번 사셔서 다시 한번 하면은 이거는 잘 되든 못 되든 특별히 문제될 게 없는데, 이 워드 작업은 하다가 그만두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실 분들은 끝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걸 시도해 보실 분들은 이 연기 때 하십시오. 연기 때 요걸 하세요. 이거는 순서에는 맞지 않지만 요 책이 157페이지 정도 되죠. 그러면 내가 장기적으로 직장인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꼭 합격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 좀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보통 단고나 하라 했지만 기본서에다가 아무리 설명하고 체크해줘도 본인이 축약해서 하라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브노트를 그대로 치셔도 됩니다. 워드로. 방법은 하루에 한 장, 2페이지 정도만 하셔도 연기 때 충분히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단 조건은 여기까지 하고, 요 정도까지 하고, 서브노트 1회독인데 시간이 없으면 바로 하지 말고 빈칸 넣기만 하고 1회독을 바로 단고나 정리, 즉 워드 작업으로 그냥 바로 하시면 돼요. 즉 옆에 놓고 보면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읽으면서 바로바로 치십시오. 보통 사무직들은 보통 글을 보면서 바로바로 칠 수 있잖아요. 너무 빠른 속도는 하지 마시고 머리에 인지되면서, 즉 1회독 하면서 바로 같이 치십시오. 하루에 한 2, 3페이지는 충분히 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사무직들은 시간이 보통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만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보통은 뭐 인터넷 서핑도 하고 하시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시간이 날 때 직장에서 책을 펴놓기는 그렇죠. 그러면 사진을 찍으세요. 오늘 할 거 한 2페이지, 3페이지 찍어가지고 여러분이 화면에 띄워놓으면 되죠. 그리고 옆에다는 한글, 뭐 여러분이 또 워드 이렇게 하셔가지고 보시면서 쭉 시간 날 때마다 조금 치세요. 그러면 업무 틈틈이 하루에 2, 3페이지 정도는 충분히 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좀 만들어 놔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면서 업무 시간에도 틈틈이 이제 열어보면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보시면 나중에는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이 더 집어넣을 수 있고, 이제 굳이 필요 없는 건 좀 더 축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무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서브노트로 일단은 하실 수밖에 없는데, 한번 요걸 하실 수 있으면 연기 때 하십시오. 일기 때 되면은 사실 좀 시간이 촉박하실 거예요. 지금 가장 여유로울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워드 작업을 추천드리고요. 서브노트를 그대로 다시 베껴서 만드는 거, 그 정도 하셔도 돼요. 처음부터 너무 편집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동일한 글자체로 쭉 그냥 치세요. 그리고 나중에 연기 때 만들어 놓은 걸 12월 달에 시간 날 때 한 번씩 보면서 이제 목차의 글자 크기를 좀 바꾼다든지 조금 작업을 좀 편하게 하려면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목차를 좀 바꾸시면 조금 편할 거예요. 밑줄 긋기라든지 글씨를 좀 저기 한다든지. 근데 어찌됐든 간에 처음 만들 때는 굳이 글자 크기 생각하지 마시고 동일한 글자로 그냥 치는 것에만 주안점을 두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일단은 여러분이 서브노트를 하나 새롭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계속 반복해 보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여러분이 더 필요한 것들, 판례 원문을 좀 넣고 싶다 그러면 박스 처리해서 집어넣으시고, 이러한 작업들을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워드 작업은 개인의 컴퓨터 또는 작업 환경이 좀 있으셔야 되고, 이런 것에 좀 친숙하신 분이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노동법 강의라든지 서브노트에 하시면 됩니다. 이 노동법 강의는 체크를 하셔야 되죠.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 어떤 걸 체크하냐? 역시 서브노트예요. 서브노트에 있는 그 내용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밑줄도 서브노트를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필로 하든지 색깔 있는 펜으로 하든지 또는 형광펜으로 하든지 여러분이 한 번씩 해보세요.
판례 체크 또는 뭐 학설 체크, 암기할사항 한번 읽어볼 거 색깔별로 하시기도 하시고 일단은 해보세요. 체크를 해보세요. 서브노트를 기준으로 해서 해보세요. 해보시고 내년 1기 끝난 시점에 공부가 좀 많이 된 상태에서 본인이 체크했던 거를 보면서 이게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그때 책을 한 권 더 사셔서 다시 한번 시간을 내셔가지고 쭉 체크하시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지식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잡힐 겁니다. 서브노트는 아무래도 내용을 아주 축약한 것이기 때문에 핵심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머릿속에 있어야만이 이게 제대로 이해되고요. 요거는 사실 답안지에 쓰는 것을 주안점으로 뒀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것만 달달달 외운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요게 이해가 돼야만이 자, 요렇게 서브노트를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단고나에 대해서 연기 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특히 직장인 분들은 연기 때 고민을 좀 해보시라. 자, 그렇지 않으면 1기 아니면 1기 끝나는 시점에 요 단고나를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노동법 강의를 7월 달에 교재를 넘겼기 때문에 올해 기출된 부분이 체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올해 기출된 부분. 자, 처음 1페이지 펴보세요. 노동법 강의. 제1장 노동법 총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항상 각 장별로 그동안 변호사 시험,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 1년에 3번 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된 기출된 내용을 제가 책 앞에다가 각 장별로 다 표시해 놨는데 여기를 보셔가지고 제1장 노동법 총론 거기 첫 번째 박스가 공인노무사 시험 기출 표시됐죠. 2018년에 근기법상 근로자성, 2019년에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장 이렇게 돼 있죠. 올해 공인노무사 2020년 기출 요거 표시하시고 복시적 근로계약 관계 요것을 그 옆에다가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앞에다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책 안에 본문에다도 제가 체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33페이지 보시면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 확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33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33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중간에 5. 사용자 개념 확장, 그 아래 양가로 1번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 확장, 옆에 가로 열고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이렇게 돼 있죠. 그 옆에다가 노기 20 요 표시를 해두세요. 네. 이게 노무사 기출 20년도 요거거든요. 그래서 각 장별 맨 앞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본문 내용은 이렇게 노기 20 해서 여기다가 해두시면 됩니다. 거기 아래에 보시면 방글어 세 번째 판례 사례 현대 미포 조선 사건 용인기업 사건이죠. 제가 별표를 쳐놨죠.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 판례 법리를 이번에 쓰셔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을 해 주셨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파견 직접 고용 의무 343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 펴보시면 제1장 비정규 근로자 있죠. 그리고 공인노무사 시험은 2018년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요. 그 옆에 요거 파견과 직접 고용 의무 요거 써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359페이지 양가로 2번 도국과 파견의 구분. 자, 이거 본문에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359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양가로 2번 도국과 파견의 구분하고 별표가 쳐 있죠.
그 옆에다가 노기 20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358페이지 옆에 보시면 박스가 있죠.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근로자 파견, 도급계약, 묵파도. 자, 이번에 이러한 양자 간의 관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근로자 파견을 한 번에 물어본 것이었죠. 올해 노무사 시험 너1 개별법 기출은 교수님이 굉장히 사실관계를 아주 풍부하게 써주셨죠. 생각해서 문제를 낸 거죠. 분량은 지문은 굉장히 길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한번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근로자 파견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라. 그래서 묵파도를 기억하셨던 분들은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올해 업무상 제가 나왔는데 시험제도가 2010년에 시험제도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법전을 나눠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단문 형식으로 주되게 나왔었어요. 그때는 이 산업재해와 관련된, 산재와 관련된,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내용들이 항상 나왔었어요. 근데 시험제도 바뀐 이후로 이제 법전을 나눠주고 판례 위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사례형으로 출제되면서부터는 업무상 재해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은 좀 이제 부담이 더 되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판례를 좀 챙겨봐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직장 해식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69페이지 펴보시면 제12장 업무상 재해 있죠. 제가 1회 때부터 그 시험제도 바뀌기 이전인데 그때 기출된 부분들은 굳이 여기다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여기다 실어놓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기는 표가 없죠. 그래서 그냥 그 아래다가 공익노무사 2020년 기출 업무상 재해 직장 해식 이렇게만 지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 가셔가지고 385페이지 385페이지 보시면 방가로 세 번째 직장 해식 있죠. 요 판례 법리를 쓰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목 직장 해식 옆에 노기 20 이렇게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집단법으로 갈게요. 449페이지 공정대표 의무 노조 사무실 44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449페이지) 펴보시면 단체 교섭이 나오죠. 밑에 기출 표시가 쭉 돼 있는데 공익노무사 시험 2018년에 인준투표제 이렇게 나왔고 그 옆에다가 2020년 기출 공정대표 의무 자, 노조 사무실 제공과 관련된 판례가 나왔죠. 올해 노2 문제는 판례도 중요했어요. 요거는 이제 판례 문제죠. 나머지 문제들은 판례도 중요하지만 일반론적인 그러한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많이 좀 써주셨어야 됐어요. 자, 본문에 가시면 483페이지 483페이지 펴보세요. (483페이지) 펴보시면 양가로 2번 노조 사무실 제공하고 별표가 쳐있죠. 중요하다는 거죠. 그 옆에다가 노기 20 이렇게 적어두세요. 판례를 좀 추각해서 본문에는 쓰고 그 아래는 판결 요지 원문을 그대로 실어놨어요. 제가 이 노동법 강의에서는 본문에는 되도록이면 판례를 조금 추각해서 적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판례들은 반드시 판결 원문을 박스로 해서 해놨어요. 본문에도 판결 원문을 그대로 다 실어놓고 또 밑에 박스에도 똑같이 해놓으면 너무 분량이 늘어나죠. 그래서 본문은 되도록이면 이 판례 핵심 내용만 줄여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서브네트에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나중에 보시면 판결문, 판결 요지를 다 읽어보는 것도 좋지만 조금 그것을 목차화시킨 것들 있죠.
하지만 또 판결문을 그대로 읽어보기 좋은 것들은 둘 다 목차 분설해 놓은 거, 그 다음에 판결 요지 그대로 실어 놓은 거, 이런 걸 둘 다 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둘 다 계속 비교해 가면서 읽어보시면 공부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올해 공정대표 의무 노조 사무실 제공 나왔고요. 그 다음에 545페이지 대체근로 금지죠. (545페이지) 보시면 제16장 쟁의행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시험 출제가 굉장히 많이 돼 있죠. 공인노무사 시험도 2013, 15, 17, 18, 19, 그리고 변호사 시험도 12, 15, 16, 18, 19, 20, 모의고사는 너무 많죠. 자, 이렇게 쟁행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마지막 직장 폐쇄 부분이 대체근로 금지와 관련해서 올해 시험에 나왔죠. 그 아래 변호사 시험 2019년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 최근 기출 같은 거, 모의고사 같은 거 이렇게 뭐가 출제됐는지 제가 다 정리해 놨으니까 꼭 보시면 도움이 돼요. 자, 거기다 표시해 두시고 612페이지 보십시오. 612페이지 보시면 제10절 사용자의 채용 제한 제목 옆에다가 출제를 다 써놨죠. 노기 0008 그 옆에다가 노기 20 함께 추가해 두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시험 기출 19로 되어 있죠. 올해는 판례도 중요하지만 일반론을 좀 써 주셨어야 돼요. 제 책에는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쟁의행위, 당해 사업 이런 것들 쭉 돼 있죠. 당해 사업과 관련 관계 없는 자 이렇게 쭉 돼 있죠. 이런 내용들을 조금 써 주셨어야 돼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든지, 당해 사업, 사업장애나 사업이라는 거, 그래서 장소적 개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 당해 사업 관계 없는 자의 의미 이런 것들 일반론을 좀 써 주셨어야 되고, 판례는 여러분이 아는 두 가지 판례 그리고 취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잘 써 주셨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617페이지 제17장 부당노동행위죠. 여기도 역시 엄청나게 많이 출제됐죠. 이 공인노무사 시험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그리고 올해 지배계의 부당노동행위 옆에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제가 이게 부노라고 하는 것은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부당노동행위를 축약한 거예요. 부당노동행위 이렇게 적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문에 가셔가지고 642페이지 지배계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642페이지 가보세요. (642페이지) 가보시면 맨 위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성립해서 노무사 기출 표시는 안 돼 있고 변호사 기출 14년, 변모 13, 14 이렇게 돼 있죠. 맨 앞에다가 노기 20 이렇게 적어두세요. 이번에는 요 일반론을 좀 써 주셨어야 돼요. 특정한 판례를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배개입의 주체가 지배개입의 대상이 돼서 지배개입 행위를 했을 것, 그러면 대체근로 금지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요 기본 내용 써 주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답안을 작성을 했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였어요. 특정 판례를 낸 게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올해 기출된 것까지 다 표시했고요. 자, 오늘 공부할 것 크게 한번 볼게요. 항상 공부하실 때는 거시적인 거 크게 보면서 세밀하게 보는 두 개를 항상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공부가 효과적으로 여러분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법원인데, 이 법원은 재판받으러 가는 법원이 아니라 나중에 보겠지만 법의 존재 형식, 우리는 노동법이니까 노동법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근데 이게 헌법도 있고 금기법도 있고 노조법도 있고 쭉 있는데 시험 관련해서는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게 노동관행밖에 없어요. 물론 법원에 대해서 써보라라고 그런 문제를 단문용으로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그렇게 내더라도 노동관행이에요. 그렇게 내더라도 노동관행이 가장
주된 점수 배점이 될 거니까 결론은 여러분이 공부할 건 노동 간행밖에 없다. 2차와 관련해서는. 자, 그 다음에 법원의 경합. 핵심이 유리 원칙인데 하나의 사실관계에 관련해서 적용될 법이 2개, 3개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노동법 특유의 유리 원칙이 있다 이런 걸 배우시는데 여기서 판례가 2개가 나와요.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과의 관계, 단협과 취업규칙 관계, 이게 이제 판례가 2개인데 요게 정통 과거부터 계속 있어왔던 판례고 요게 최근 판례거든요.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 요겁니다. 요거 나중에 보실 건데 요거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러한 주제예요. 요거는 유리원칙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 내기 굉장히 좋은 판례예요. 그래서 요거 오늘 공부하는 판례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출제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 나올 수 있어요. 요거 공부 잘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총론이니까 역시 근로자, 사용자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오늘 배울 게 노동법 총론이거든요. 그래서 노동법 총론은 모든 걸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봐야만이 제대로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민법을 아직 공부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민법 총칙은 민법 총칙만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권, 채권, 친족, 상속까지 원래 다 공부하고 다시 한번 봐야만이 제대로 이해되는 부분이 민법 총칙이에요. 근데 노동법 총론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취업규칙에 대해서 좀 배우고 단협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 근기법, 노조법 관련해서 뒤와 관련된 다른 연결된 부분까지 다 좀 이해가 돼야만이 다시 보셔야만이 이게 제대로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리 제가 설명해도 여러분 제대로 이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근로자 개념이 2개로 나뉩니다. 근기법상 근로기준법의 축약 표현이에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축약해서 노조법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근기법상 근로자, 노조법상 근로자 이렇게 개념이 나뉩니다. 노동법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죠. 보통은 이것만 생각하는데 노동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노조법상 근로자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여기 또 판례가 2개로 나뉘어요. 이거는 기출됐고요. 2018년에 판례가 2개로 나뉘고 전통적인 판례가 서울 여성노조 사건, 실업자, 구직자 관련된 초기업별 노조 관련된 이 판례였는데 이런 것들은 이와 관련된 문제는 시험에 이미 많이 나왔어요.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나. 그런데 요게 학습지 교사 사건인데 요게 오늘 요 판례 2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최근 판례로서 매우 중요한 거. 그래서 오늘 요 2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가셔도 여러분이 내년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2개. 지금은 얘기해도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한번 다 수업 들으신 다음에 요거 적어놓고 한번 보시면 이제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크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노동법 총론. 원래는 근로 3군과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그건 그냥 노조법 하기 전에 할 거고요. 오늘은 바로 사용자 볼게요. 사용자 개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오늘 학습을 해야 돼요. 이 사업주 외에 노동법에서는 이러한 자들도 사용자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근기법이나 노조법에서 정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결론은 판례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건 기본적으로 이거는 조금 암기할 사안이고요. 또 하나가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근기법상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도 있는 이중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 임원도 근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게 노동 판례거든요. 나중에 이것도 조금 중요한 주제예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주제가 이제 사용자 개념 확장으로 갑니다. 근데 올해 이게 출제가 됐죠. 네. 올해 출제가 됐고요.
근데 지배계의 분노와 관련된 요것도 사실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주제인데 출제가 이미 됐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요거하고 요거다. 자, 요 정도 보시고 요거는 지금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한번 적어 두셨다가 수업 다 끝난 다음에 한번 저걸 쭉 보시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 시간에는 노동법 강의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